불치병을 낫게 한 기적,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던 사람들. 그러나 기적같이 단번에 스스로 완전 치유가 된 사람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느낀 고양된 감정. 이 내면의 새로운 경험이 자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킨 것은 아닐까요? 믿음 이전의 암, 그 어떤 것도 가능한 상태. 자신을 스스로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당신이 플라시보다 조 디스펜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957년 UCLA의 심리학자 브루노 클로프는 동료들의 검정 과정의 필수인 한 학술지에 임파선암, 즉 림프종 말기에 있는 한 환자의 사례를 그의 이름을 라이트씨라고 밝히며 게재했습니다. 이 남성은 엄청 큰 종양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에 있는 일부 종양은 거의 오렌지 크기만 했으며 일반적인 치료로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써 몇 주째 고열에 거친 숨을 내쉬며 침대에 누운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주치의 필립 웨스트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이트는 자신이 입원하고 있던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그 병원이 말에 피해서 추출한 크레비오젠이라는 약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미국 내 10개 병원 및 연구센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라이트는 의사 웨스트에게 끈질기게 간청했고 의사는 결국 그 신약을 라이트에게 투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통상 임상실험 대상자는 기대 수명이 최소한 석 달은 넘어야 했기에 라이트 씨는 그 실험의 공식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라이트는 금요일에 크레비오젠을 투여받았는데 월요일쯤이 되자 걸어다니며 웃고 간호사들과 농담을 하는 등 마치 세 사람이라 된 듯 행동했습니다. 웨스트는 라이트의 종양들이 뜨거운 난로 위에 눈덩이처럼 녹아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사흘도 안 돼 종양들이 원래 크기의 반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열흘 만에 라이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10개 기관에서 진행된 크레비오젠 실험이 아무 효과도 없는 불발탄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이트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약이 무익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순간 그는 바로 무너졌습니다. 종양들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라이트가 처음에 보여준 그 긍정적인 반응이 플라시보 효과였다고 짐작한 웨스트 의사는 라이트가 말기 암 단계에 있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가설을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라이트에게 신문 기사를 믿지 말라면서 종양이 다시 생긴 것은 자신들이 라이트에게 투여한 크레비오젠이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라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농축 정제 크레비오젠이 지금 오고 있으니 그것이 도착하면 바로 투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치유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라이트는 기뻐했고 며칠 뒤 이른바 새 크레비오젠을 투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트 의사가 사용한 주사기에는 아무런 약도 신약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류수만 들어있었습니다. 라이트의 종양들은 또다시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라이트는 행복하게 퇴원했고 그 후 2달 동안 종양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의학협회가 크레비오젠이 정말로 무익하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사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약은 장난질로 판명이 났습니다. 크레비오젠은 간단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성 기름에 불과했던 것이죠. 제조업자들은 결국 기소되었고 그 뉴스를 들은 라이트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건강해질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라이트는 절망한 상태로 입원했고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라이트는 어떻게 자신의 존재 상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암이 없는 상태로 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며칠 만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새로운 마음에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약이 무가치하다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약으로 나을 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겪은 것과 똑같은 화학 반응을 역으로 그치며 다시금 암세포를 가진 남자로 그 익숙한 병든 존재 상태로 돌아간 것일까요? 당신이 플라시보가 되는 과정은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경화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신경가소성 덕분에 당신 뇌 속의 회로들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제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제처럼 선택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선택이 어제와 같은 내일의 행동들을 부를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제와 똑같은 경험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당신 미래의 일들이 항상 당신에게 어제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매일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의 과거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의 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6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90%가 바로 어제도 한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르자니.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2006년 2월 2일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의사가 내 가족들에게 내가 림프계 암의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고 알린 날이었습니다. 내 온몸을 초토화시킨 암이 두개골에서부터 가슴까지, 팔 밑을 지나 복부까지 온통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폐에는 수액이 가득 차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들이 활동을 멈추면서 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의료진의 다급한 움직임과 가족들의 격렬한 감정, 의사가 말하는 말 같은 게 고스란히 다 인식되면서 나는 갑자기 어떤 무한하고 환상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내 육체가 죽는다 해도 나, 내 영혼, 내 본질, 내 존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느낌이었습니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내 몸을 파괴하고 있는 그 병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넓고
복잡하고 깊은지 느껴졌으며 동시에 내가 무한하고 지극히 환상적인 어떤 것, 즉 보이고 들리는 것을 넘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테피스터리의 일부라는 것도 자각되었습니다. 이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완벽하게 치유된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질문과 대답. 임사체험에 대해 쓴 글에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질병은 먼저 에너지 차원에서 시작되고 그 뒤에 몸으로 드러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애초에 무엇이 질병을 일으키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타 무르자니. 임사체험 동안 나는 내 몸이 물질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나는 그저 순수한 에너지였지요. 아마도 이것을 영혼이나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몸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서 내가 장엄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그 상태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물질적인 자아가 있다는 건 꼭 나중에 덧붙인 생각인 것만 같았어요. 이 무한한 에너지 덩어리가 진짜 나였고 몸은 그저 이 생명력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들어오는지 혹은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에 지나지 않았지요. 마치 3차원 세상은 다른 차원의 것이고 내 에너지 덩어리가 실제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높은 진동 상태에 있다고 할 때 그건 아마도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장엄함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는 뜻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진동수가 정말 높게 나오는 거죠. 그 결과로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도 강하고 물질적인 존재도 강한 거지요. 하지만 저쪽 세상에서는 누가 더 강하거나 약한 게 없었어요. 모두가 장엄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차원에서 이 몸을 통해 얼마나 많이 표현할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당신은 치유의 힘이 내면에서 나온 것이지 외부의 근원에서 온 게 아니란 뜻인가요? 내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혹은 둘 다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군요. 내가 더 이상 이원성의 상태로 나를 표현하지 않게 되자 나는 안과 밖에 구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고 근원이 내가 되었지요. 하지만 내 치유의 배후에 있었던 게 나냐고, 그러니까 에고나 물질적 차원의 나냐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라면 아니라고 답하겠어요. 치유는 내 무한한 자아를 통하여 표현하는 데에서 그리고 내가 근원이나 다른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임사체험 때 받은 메시지나 가르침 중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지붕 위라도 올라가 모두가 듣도록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든 부분이 장엄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에고도, 지성도, 몸도, 영혼도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이 우주가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죠. 당신의 모든 면이 완벽합니다. 버려야 할 것도 용서해야 할 것도 얻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에요.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자신들이 받드는 신보다 당신이 더 작은 존재라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둘 중 하나예요. 당신이 그 종교를 잘못 해석한 것이거나 그 종교가 당신에게 진실을 잘못 가르친 것이거나 또 어떤 스승이나 현자가 당신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으며 깨어나려면 배우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게 더 남아있다고 느끼게 한다면 그들 또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그들의 말을 잘못 해석했거나 가까운 모든 사람에게 그저 그들 자신이 되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도 완벽하고 당신도 완벽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고통은 무엇보다 못하다는 느낌에서 나오지요. 당신은 어떤 것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절대 못하지 않아요.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당신만의 독특함을 두려움 없이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껏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유이고 여기 이 물질 세상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도나 마음혁명, 레스터 레번슨.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다. 1952년까지 나는 끊임없이 병에 시달렸다. 가령 1년이면 서너 번을 황달에 걸렸다. 간이 커지고 위산가다와 위산감소, 위궤양까지 설상가상으로 거의 10년 동안 편두통을 달고 살았다. 이 모든 것은 1952년 나의 두 번째 심장 발작 때 절정에 달했다. 두 번째 심장 발작 후 나는 의사로부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말라고 했다. 나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나 자신에게 말했다. 레스터, 넌 아직 숨쉬고 있잖아. 아직 기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앉아서 24시간 동안 꼬박 생각하기 시작했다. 42년 남짓 살면서 행복을 잡아보지도 못했고 건강마저 놓친 채 삶의 끝에 도달한 상태였다. 내가 그동안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30대의 왓슨의 행동주의를,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는 프로이트 심리학을 비롯해 철학, 논리학, 경제학을 공부했다. 주로 사람에 관한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 모든 지식과 함께 나는 삶의 종착역에 있었다. 이 상황은 나에게 사람에 관한 그런 세속적인 지식들이 참으로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바닥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했다. 모든 지식을 잊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무엇이 잡히는지를 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와 세상의 관계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지성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나는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행복이었다. 조금 더 저서하니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내게는 정말 놀라운 어떤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비례했다. 실로 놀라운 발견이었다. 나는 내 생각들과 느낌들을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 발견했다. 나에게는 그야말로 척하다란 충격이었다. 나는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 위궤양의 원인이라는 것도, 아니면 주된 원인 중 하나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자 그것이 어떻게 나를 세상의 노예처럼 묶여 놓았는지도 보였다. 나는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 두 방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두 방향을 택해 무의식적 개념들과 압박들을 모두 풀어버리면서 나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길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파이 한 조각이 이렇게 좋다면 파이 한 판을 전부 먹어야겠다고 결정했다.
행복 파이를 전부 먹을 때까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삶의 관계는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 때까지 이 방법을 놓지 않겠다고 작정했다. 이 결정 덕분에 나는 정확히 3개월 내에 내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했던 그만큼 원한다면 말이다. 그 3개월 동안 몸에 있던 나의 모든 물리적인 병들이 다 나았고 나의 비참함까지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 나는 언제나 슬픔 없이 행복한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밀어붙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라도 그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모든 부정성, 즉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비관적인 두려움들을 걷어내고 모든 문제의 대답에 즉각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빨리 해결되곤 했다. 이렇게 나의 인생 전체가 우울과 병거로부터 항상 행복함으로 그리고 늘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호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동일시였다. 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각자의 마음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조율되고 있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인 라디오 방송의 송신소와 같다. 억눌려 있던 많은 에너지가 놓여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일시가 일어나면 우리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그런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슬픔 없는 늘 행복한 삶이다. 완전한 건강과 더불어 1952년에 그렇게 이해의 정점에 도달한 후 나는 내가 발견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인가? 무엇이 지성인가? 내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의사는 나에게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말라고 충고했을 정도였다. 인생 전반을 매우 활동적으로 살아왔던 내가 갑자기 더 이상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다니 실로 무섭고 충격적이었다. 죽음에 대한 격렬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내가 언제라도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냈다. 죽음에 대한 강렬한 공포로부터 오는 압박, 혹은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인생의 나머지를 자유가 묶인 채로 지내야 한다는 끔찍한 침울함 속에서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냈다. 이제 내게 삶이란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결국 이 상황은 나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였다. 내가 대답을 얻던가 아니면 내가 나를 이 지구에서 떠나게 하겠다. 심장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는 이 결정을 실현시켜줄 아주 쉽고 멋진 방법도 있었다. 의사가 신장 결석을 막기 위해 준 모르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격렬한 죽음의 공포에 떨며 며칠을 보낸 후 나는 갑자기 알아차렸다. 뭐야?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여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무엇을 해야 하지? 자, 나는 늘 영리한 소년이었다. 언제나 우등생이었다. 라커스 대학에서 극소수에게만 장학금을 주던 시절에도 나는 경쟁시험을 통하여 4년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토록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비참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레스터, 너는 사실 영리한 게 아니었어. 실상은 바보였어. 너의 지성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어. 너가 가진 이 모든 지식과 함께 너는 밑바닥에 떨어진 거야.
너가 머릿속에 열심히 집어넣었던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그리고 경제학,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잖아. 이 모든 지식을 던져버리자. 바닥부터 시작하자. 대답을 찾기 위해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극도의 절망감과 격렬한 탈출 욕구, 죽고 싶지 않은 그 속에서 나는 질문을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행복. 그럼 무엇이 행복인가? 사랑받는 것. 그런데 나는 사랑받았잖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지적인 아주 많은 여자가 나를 원했었다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존경했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비참하군. 나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이라 할 만한 것이 있었던 때를 찾아내면서 나의 애정의 현장들을 떠올리고 회고하기 시작했다. 사랑이라고 느꼈던 최상의 순간들을 모두 불러내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내가 사랑할 때 최고의 느낌을 가졌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나는 어느 날 저녁을 기획해냈다. 여자친구와 산에서 캠핑을 하고 아름답고 온화한 저녁, 둘 다 잔디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고 나의 팔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완전한 행복의 최고봉, 아마도 니르바나라고 불릴 만한 그런 행복이 거기 있었다. 나는 여자친구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었다. 이런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오, 이 완벽함이여. 그런데 그때 나는 보았다. 이 행복의 이유는 바로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임을. 여자친구와 함께 있기 때문도 아니고 자연의 완벽한 때문도 아닌. 그러면서 나는 즉각적으로 다른 경우도 살펴보았다.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때 그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가씨가 세상에 대고 레스더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최고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지금 막 내가 발견한 이것보다는 덜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지속되는 느낌이 아니었다. 단순히 그 순간에만 느껴질 뿐이었다. 내가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그녀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에고를 인정받는 것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그 행복감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나는 행복을 느꼈다. 사실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때는 그녀가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만 행복이 있었다. 며칠 동안 이러한 고찰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이것이 맞다라는 성찰이 일어났다.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에고가 만족되는 순간에 얻은 행복보다는 내가 그녀를 사랑했을 때 나는 더 많이 행복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지속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늘 증명해 주어야 했다. 반면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한 지속되는 그런 행복이었다. 나는 나의 행복이 나의 사랑에 비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증가시킨다면 나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이 행복을 발생시키는 것에 관해 내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첫 번째 발견이었다. 그동안 나는 행복을 가져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이런, 만일 이것이 행복의 열쇠라면 나는 정말 굉장한 것을 가지게 된 거야. 행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원했던 그 첫 번째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행복. 그것은 나로 하여금 몇 주에 걸쳐 내 과거의 애정 문제들을 회고하도록 발동을 걸었다. 나는 내가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건과 사건을 쫓아가며 과거로 파고들었다. 그렇게 찾아가던 중 나는 내가 여자친구들에게 잘해준 것이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었으며
사실상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내 애구를 유지하려던 욕심일 뿐이었다. 나는 과거의 상황들을 계속 들추어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꾸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대신 내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려는 마음으로 바꿨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했다.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사랑에 관한 이 통찰은 그야말로 엄청난 각성이었다.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아주 사소한 자유라도 정말 기가 막히게 간절해진다. 나는 내가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확신했고 그것이 행복적으로 연결된 고리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그 고리 전체를 가질 때까지 이것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내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 보편적 지성을 더더욱 많이 가질 수 있음을 보았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생각과 그 생각에 연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에는 그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 그 현상에 선행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전에는 이 둘 사이의 시간 요소 때문에 생각과 일어난 일들을 연관짓지 못했었다. 나는 모든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에 선행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때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나는 세상이 나를 기만한다고 생각했다. 가령 돈을 벌려고 무지하게 애썼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실패했던 그런 모든 일이 결국 내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유의 맛이었다. 내가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째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세상을 만들면서 그 세상의 결과에 호적되기보다는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었다. 어마어마한 자유의 느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 앞에서 말했듯이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몹시 아팠다. 이미 무덤에 한쪽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내 생각이 그 원인임을 알게 되면서 나는 즉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몸을 온전한 것으로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몸 전체가 온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장의 궤양과 협착이 원래대로 돌아왔고 내 안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말 그랬다. 나의 두 가지 발견. 나의 행복이 나의 사랑과 비례한다는 것. 내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것. 이것은 나를 점점 더 자유롭게 했다. 일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여자를 얻어야 한다 등 무의식적 강제성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지금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나의 세상을 조절할 수 있다. 지금 나의 환경을 나에게 맞게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알면서 오는 자유. 이 새로운 자유는 내면의 모든 문제거리를 일시에 풀어버렸다.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행복은 그야말로 굉장했다. 사람으로 살면서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니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만일 지금 이 정도가 이렇게 큰 행복이라면 그 마지막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지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다. 나는 이 기쁨을 얼마나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선 사랑에 관한 나의 태도를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딱 하나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계라고 받아들이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한계 없는 존재를 찾아 헤매면서 나는 내가 바로 이 한계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통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알면서 나는 거기서 곧장 깨달았다. 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한정된 몸은 내가 아니야. 내가 마음의 한계들과 함께 나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한계가 아니야. 이제 끝났어. 완료. 끝. 바로 이거야.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몸의 모든 한계를 다 되돌렸고 마음의 한계를 거의 모두 되돌렸다. 나는 그렇게 선언했다. 그것은 내게 자명했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그것이 다였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다. 나는 내 몸과의 동일시를 버렸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나의 존재성이 바로 모든 것들의 존재성이란 것을 보았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는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치병을 낫게 한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낫게 된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참된 존재의 발견은 아닐까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랑덩어리, 모든 가능성의 에너지 전체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동안 이름, 지위, 역할, 뭔가의 동일화에 빠져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보이는 세상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말씨, 글씨, 맵씨, 마음씨 등등 자신이 심어놓은 수많은 열매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론 원하는 삶을 창조해가는 마음법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에게 그 힘이 있음을 여실히 알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이나 작용, 즉 의사나 약물, 수술, 시설, 소문 등 그 힘을 준 경우라도 플라시보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권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신이 그들에게 힘을 빌려줬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핵심 열쇠를 상대, 즉 대상이나 작용해 주었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지 못하다고 판명이 날 경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앞서 첫 번째 이야기처럼 라이트 씨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라이트 씨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약도 아니고 의사의 진료도 아니고 결국 나의 마음 상태에서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대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생각대로 펼쳐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고 한번 마음껏 이 세상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